26. 0명의 정예 병사대, 500명의 기병, 50대 1의 전력차.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학살, 멸절이 예정된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은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나일강에서 티그리스강까지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 다른 한쪽은 레프라에 걸린 16살 소년왕과 그가 긁어 모은 500명의 기사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역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년왕이 이겼습니다. 26. 0명의 대군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1177년 11월 먼지 날리는 중동의 사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기 1170년대 후반 십자군 국가들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주변의 이슬람 세력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살라딘, 살라흐, 앗딘, 유스프, 이븐, 아이유브. 그의 이름만으로도 십자군들은 떨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장악했고 시리아를 정복했으며 나일강에서 티그리스강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예루살렘 왕국은 마치 거대한 턱 사이에 끼인 작은 이빨처럼 보였습니다. 살라딘에게 십자군의 예루살렘은 단순한 적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모욕이었고 이 땅에서 지워야 할 이단의 핵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는 정복자였고 동방 이슬람 세계의 태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 아말리크 1세가 죽었고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16살, 소년, 발두인,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의 병이었습니다. 나병, 레프라. 오른손의 감각이 사라졌고 발은 붕대에 감겨 있었으며 피부에는 상처와 궤양이 퍼져 있었습니다. 궁정의 귀족들과 성직자들, 상당수가 그를 신의 저주를 받은 왕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왕, 곧 죽을 왕. 그들은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소년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왕국의 미래는 이미 끝났다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는 이미 죽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두인의 머리는 맑았습니다. 계산은 냉정했고 의지는 강철 같았습니다. 몸은 썩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살라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국경 쪽에서 대규모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맘루크 정예 기병, 수단 출신 경기병, 시리아 보병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병력 수는 약 26, 0명. 당시 기준으로도 이 지역이 본 적 없는 규모의 원정군이었습니다. 전투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말들은 살이 쪘고 무기는 날카로웠으며 병사들은 약탈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살라딘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국경의 요새들은 무시하고 곧장 아스칼론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주 도로를 타고 돌파하는 것. 강력하고 빠르고 단순한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정보망은 예루살렘이 방어 병력 거의 없이 비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살라딘은 웃었습니다. 이 원정은 거의 산책이나 다름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궁정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조언자들은 발두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방어에 전념하라고, 성벽 뒤에 숨어라고, 심지어 일부는 살라딘과 타협을 모색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두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모을 수 있는 500명의 기사와 300여 명의 보병을 긁어모아 남쪽으로 아스칼론으로 돌진하기로 했습니다.
왕이 직접 전장으로 향한다는 사실에 궁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무모함을 넘어 자살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발두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벽 안에서 천천히 죽느니 말을 타고 싸우다 죽겠다고. 그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아스칼론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신히 도시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살라딘의 선발대가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발두인과 예루살렘의 정예 기병 500명은 거대한 우리 속에 스스로 들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발두인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우리였습니다. 아스칼론 성벽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26영에 달하는 대군이 장기 포위를 한다면 버티기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성 안의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기사들과 병사들은 식량과 물자를 점검하며 체념했습니다. 이곳이 곧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라고. 살라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왕국의 핵심 전력이 한 도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참모들은 안일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끝났다고,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그런데 살라딘은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스칼론의 소수의 부대만 남겨 감시만 시키고 본대는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진군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왜 저들을 지금 바로 쓸어버리지 않느냐고. 살라딘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둬둔 사냥감일 뿐이라고.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하면 저들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이 결정은 그의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만함은 곧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살라딘의 군대 전체가 긴장감을 잃었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의 행군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웃고 떠들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딘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라물라, 리다 등 길목의 마을을 마음껏 약탈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금, 비단, 가축, 포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열은 무너졌습니다. 군단이 아니라 느슨한 약탈 집단으로 변해갔습니다. 각 부대 사이의 연락 체계가 끊겼고 지휘관의 명령이 느리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술적 대응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6영명의 군대는 더 이상 하나의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모래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두인에게 기회였습니다. 아스칼론 성벽 위에서 발두인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지, 구름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살라딘의 주력이 점점 북쪽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야간 정찰, 높이에서의 관찰, 아스칼론을 감시하는 소수 부대의 숫자, 배치, 경계 태세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시 부대는 과소 배치되어 있었고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경계도 느슨했습니다. 치명적인 허점이었습니다. 발두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회라고. 그리고 그때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레이날드 드 샤티용, 예루살렘 왕국의 악명 높은 기사였습니다. 잔혹성과 대담함, 그리고 군사적 감각까지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귀족들이 성 안에 틀어박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자고 주장할 때 레이날드는 오히려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한다고. 지금이야말로 유일한 기회라고. 그는 미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성문을 열어 감시 부대를 기습한 뒤 곧바로 살라딘의 본진을 추격하는 것. 발두이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조언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상 왕국의 전력 전체를 건 돌아올 수 없는 도박이라고. 발두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죽을 뿐이라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나간다고. 11월 25일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사막은 차가웠습니다. 아스칼론의 성문이 천천히가 아니라 터지듯 열렸습니다.
갑옷과 말발굽 소리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라딘이 남겨둔 감시 부대는 거의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기습을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도살이었습니다. 관측병, 경계병들이 도움을 청할 틈도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발두인의 군대는 성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스칼론에서 나온 발두인의 군대가 예루살렘 방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살라딘의 행군 경로를 따라 북쪽으로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적 반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의 머리를 부수러 간다. 이것이 발두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말에 오른 기사들의 투구와 갑옷, 붉은 십자 문양, 먼지와 햇빛이 섞여 초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달렸습니다. 사막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발두인은 왼손으로만 고삐를 잡았습니다. 감각이 사라진 오른손은 붕대로 감아 귀에 묶어두었습니다. 레프라로 망가진 육체였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뒤로 병마의 상처를 숨겼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자보다 더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전투를 단순히 왕국 방어가 아니라 자신이 존재할 자격을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군대의 선두에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조각, 성십자가, 베라 크루스, 성직자와 깃발병이 그것을 받들고 있었습니다. 기사들과 병사들은 이 나무 조각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기적을 요구하는 십자가의 전쟁이라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승리 아니면 순교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광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무적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한편 살라딘의 본진은 라물라 등지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약탈품을 나누고 있었고 말과 낙타는 풀을 뜯고 있었으며 병사들은 무장을 풀어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살라딘 본인은 몽기사르드 근처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 입성 후 어떤 행렬을 할지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정찰병들은 보고했습니다. 발두인은 아스칼론 안에서 꼼짝 못한다고. 살라딘은 그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6. 영명의 대군은 하나의 군단이 아니라 흩어진 시장통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500명의 기사가 지금 자신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발두인의 정찰병들이 살라딘 본진에 몰래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약탈품 더미, 풀밭에서 한가롭게 풀 뜯는 말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천막들, 흩어진 부대 배치. 26. 영대군이 하나의 군단이 아니라 흩어진 난장판 같은 상태였습니다. 정찰병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급히 발두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발두인은 상황을 순식간에 계산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이런 틈은 없다고. 그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다리면 살라딘이 곧 재정비를 마치고 강철 같은 대오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조언했습니다. 최소한 야간까지 기다려 기습하거나 소규모 교란으로 만족하자고. 하지만 발두인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가장 무방비한 지금 정면에서 심장을 찔러야 한다고. 그는 모래 위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우리 군 살라딘 본진 도주로. 그는 설명했습니다. 500기사가 적의 중심을 부수면 나머지는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발두인은 수많은 병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싸우지 않으면 이 땅에는 내일이 없다고. 나병으로 뒤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몸을 끌어올리며 일어나는 모습이 병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순간 병사들은 더 이상 그를 병든 소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500기사가 처음에는 느리게 그 다음 속도를 올리며 몽기사르드의 살라딘 진영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보보, 속보, 구보, 먼지 구름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철갑 기사들의 실루엣, 낮게 내려진 창, 태양빛에 번쩍이는 투구와 갑옷. 살라딘 진영에서는 처음에 지진 소리처럼 들리던 말발굽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십자군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방어 태세를 갖추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발두인의 돌격은 일반 보병이 아니라 살라딘의 최정예 친위대와 본진 중심부를 향해 곧장 직선으로 꽂혔습니다. 맘루크들이 방패와 창으로 급히 방어선을 형성하려 했지만 중무장 기병의 질량과 속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 줄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영 곳곳에서 비명과 혼란이 번졌습니다. 약탈품을 챙기던 병사들이 물건을 내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500이 실제로 죽이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서로 밟고 지식이며 자멸해 갔습니다. 공황이었습니다. 대혼란이었습니다. 살라딘 주변의 맘루크들이 몸으로 벽을 만들며 술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조금씩 밀려났습니다. 살라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는 낙타를 타고 필사적으로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 살라딘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보았습니다. 왕이 도망간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살라딘이 살아남기 위해 근위대 일부를 버리고 탈출하면서 그의 군대 전체가 깨달았습니다. 왕이 도망간다는 것을. 패닉 상태에 빠진 병사들이 서로를 밀쳤습니다. 사막과 협곡, 물가로 몰려갔습니다. 압사했습니다. 익사했습니다. 좁은 길에서 짓밟았습니다. 작은 개울에서 물에 빠졌습니다. 500기사와 뒤따라온 영보병이 도망치는 적을 추격했습니다. 진짜 사륙은 전투가 끝난 뒤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26 영명 중 살아 돌아간 자는 약 0명 남짓이었습니다. 역사적 추정 숫자입니다. 약 90%가 전사, 실종, 도망 중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몽기 사르드 전투 후 이집트와 시리아 곳곳에서 충격이 퍼졌습니다. 살라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졌다고 사람들은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가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전투 결과는 단지 군사적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라딘의 무적 이미지에 대한 치명타였습니다. 발두인이 다친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승전 귀환할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성벽 위 인파, 길가의 시민들이 눈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예언자, 다윗, 여호수아 등 성경 속 영웅들과 발두인을 비교하는 설교와 찬송가가 교회와 광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살라딘의 개인짐과 깃발, 전리품이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빈곤과 파산 직전이던 왕국 재정이 일시적으로 숨을 돌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발두인은 냉철했습니다. 승리의 열기 속에서도 그는 알았습니다. 몽기사르드 승리가 전략적 기회와 적의 방심이 만들어낸 단 한 번의 찬스였음을 그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국에 겨우 몇 년의 시간을 벌어준 것뿐이라는 것을, 동시에 자신의 몸이 빠르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사지, 더 늘어나는 붕대, 시력 약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호위병이 극도로 줄어든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카이로 시민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살라딘이 느낀 수치와 분노는 깊었습니다.
나는 숫자만 믿었다고, 군대의 규율을 잊었다고, 소년왕을 경멸했고 그 의지를 보지 못했다고 그는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가 그를 더욱 위험한 인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만을 버리고 인내와 계획, 복수심으로 무장한 새로운 살라딘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살라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몽기사르드 이후 약 2년간 큰 전면전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예루살렘 측은 성벽과 요새를 강화했고 살라딘 측은 새 병력을 모집하며 전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발두이는 몸 상태가 악화되어 가면서도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살라딘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그는 움직였습니다. 발두이는 요단강의 중요한 도하 지점인 야곱나루에 새로운 성체를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성체는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마스쿠스와 이집트를 잇는 살라딘의 주요 보급로를 직접 통제하는 전략적 칼날이었습니다. 성체의 이름은 샤스텔레였습니다. 템플 기사단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새의 공격성과 상징성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살라딘의 목에 들이댄 단도였습니다. 살라딘은 처음에는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외교와 돈을 사용했습니다. 사절을 보내 6만금 디나르를 제시하며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10만 금 디나르. 당시 기준으로 예루살렘 왕국 1년 예산을 크게 상회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두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살라딘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샤스텔레는 끝까지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발이었습니다.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1179년 살라딘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국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 군대는 달랐습니다. 몽기사르드 때와 달리 약탈이 아니라 규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군대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발두이는 이전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또 한 번 살라딘을 야전에서 막으려 직접 출정했습니다. 템플 기사, 호스피탈 기사들과 함께 진군했습니다. 그는 몽기사르드의 기적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더 이상 예전의 살라딘이 아니었습니다. 살라딘은 일부 병력을 뒤로 물리는 척 했습니다. 발두인과 템플 기사들을 의도적으로 좁은 들판으로 유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측면, 뒤에 숨은 주력 부대, 전술적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두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르즈 아라유운 전투에서 템플 기사들은 외쳤습니다. 또다시 몽기사르드의 영광을 재현하자고. 그들은 무모한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살라딘은 삼면 포위와 기동력을 활용해 십자군 기병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말이 쓰러졌고 기사들이 짓밟혔습니다. 전술적 학살이었습니다. 발두인의 말이 죽어 떨어졌습니다. 주변 기사들이 목숨 걸고 그를 구출해 겨우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의의 기사와 템플 대사령관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패배였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샤스텔레 성체는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진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살라딘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 성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습니다. 살라딘 군이 샤스텔레를 에워쌌습니다. 단순 포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총공격이었습니다. 공성무기, 투석기,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템플 기사들과 수비대가 기적처럼 버텼습니다. 깃발을 내리지 않았고 매일 밤 무너진 부분을 수리했습니다. 절망적인 수비였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공성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지하갱도를 팠습니다. 성의 기초를 불태워 무너뜨렸습니다. 나무 받침대에 유황과 역청을 가득 채우고 불을 질렀습니다.
성의 주 탑이 땅 속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름과 함께 성벽이 무너졌고 그 틈으로 수천 명의 병사가 돌입했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샤스텔레 함락 후 살라딘은 살아남은 수비대 중 약 700명을 즉시 참수했습니다. 나머지 수백 명을 포로로 잡아 다마스쿠스 노예시장으로 보냈습니다. 잔혹한 복수였습니다. 이 대량 처형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몽기사르드의 치욕과 샤스텔레 도발에 대한 상징적 복수였습니다. 이 소식이 발두인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내가 만든 성체 때문에 내 사람들 수백이 학살됐다고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샤스텔레의 몰락과 마르즈, 아라유운의 패배 이후 발두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사라졌고 손이 갈고리처럼 굳어 펜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궁정에서 발두인은 점점 살아있는 시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의 권위가 약해지자 주변 귀족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치적 악화였습니다. 발두인은 직감했습니다. 자신과 살라딘의 대결에서 이미 주도권이 넘어갔음을. 하지만 여전히 전략적 시야를 잃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왕국을 버티게 하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랑스 출신 기사기드 리지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발두인의 여동생 시빌라의 남편이 되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기는 전장에서 검증된 실력이 없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달콤한 말, 야망으로 주변을 장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발두인은 그를 왕국을 망칠 바보로 보았습니다. 누이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빌라는 사랑, 야망, 고집으로 인해 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두인의 사후 왕국이 내부에서부터 붕괴될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1183년 레이날드 드 샤티용이 살라딘과의 휴전을 깼습니다. 살라딘 개인이 후원하던 대규모 카라반을 습격해 엄청난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살라딘은 이를 개인적 모욕이자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케락성을 목표로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본격적인 복수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거의 시체 상태인 발두인이 명령했습니다. 군대를 편성하라고. 내가 직접 간다고. 말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실렸습니다. 리터에 실려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살라딘이 케락을 포위했을 때 발두인이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실려온 왕이었습니다. 살라딘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미 죽음 문턱에 있는 왕과 싸우냐고. 그는 케락 포위를 풀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의지만으로 전쟁을 뒤집어 놓는 발두인의 마지막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두인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케락에서의 침대 위의 승리 이후 발두인은 거의 완전히 시력을 잃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기드 리지냥을 절대 왕으로 세우지 않으려 조카 발두인 오세를 어린 왕으로 즉시 즉위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썩어버린 세대를 뛰어넘고 미래의 희망을 걸려는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1185년 발두인 4세가 2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살라딘조차 그의 죽음을 듣고 조용히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두 거인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발두인의 계획은 붕괴했습니다. 발두인 5세가 즉위한 지 1년 남짓 만에 어린 나이로 인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질병인지 독살인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 공백을 틈타 시빌라와 기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귀족들이 모여 제대로 논의할 틈도 없이 시빌라를 여왕으로 기를 왕 배우자로 세우는 궁정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발두인이 평생 막으려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가 예루살렘 왕국을 통째로 맡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기는 레이날드 드 샤티통에게 다시 전권을 주었습니다. 국경과 사막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게 놔두었습니다. 레이날드는 또다시 대규모 카라반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도 살라딘의 가족, 여동생이 탑승했다는 소문이 도는 카라반을 약탈하고 학살했습니다. 이 사건이 살라딘에게 최종 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외교도 휴전도 없다고, 예루살렘 왕국 자체를 지워버려야 한다고 그는 코란 위에 손을 얹고 맹세했습니다. 레이날드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1187년 여름, 기와 레이날드가 예루살렘 왕국의 거의 전 전력을 이끌고 하틴으로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물 공급 계획도 없이 한여름에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의도적으로 십자군을 물이 없는 지역으로 유인했습니다. 티베리아스 호수의 물길을 차단했고 건초와 풀밭에 불을 질러 연기와 열기 속에 십자군을 가둬버렸습니다. 하틴에서의 전투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갈증과 열기, 연기가 합쳐진 처형장이었습니다. 몽기사르드에서의 기적과 정반대의 결말이었습니다. 성십자가가 살라딘에게 빼앗겼고 예루살렘 왕국의 군사력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괴멸되었습니다. 군사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하틴 이후 기와 레이날드가 생포되어 살라딘의 천막으로 끌려왔습니다. 살라딘은 기에게는 차갑지만 예의를 지키며 물을 건넸습니다. 레이날드에게는 말했습니다. 저자에게 줄 물은 없다고. 살라딘은 직접 칼을 뽑아 레이날드의 목을 베었습니다. 예전의 맹세를 이행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도시는 제대로 된 군대 없이 포위되었고 대규모 학살을 막기 위해 협상 끝에 항복했습니다. 발두인의 몽기사르드 승리와 케락에서의 기적이 무능한 후계자들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6, 0대 500. 불가능한 승리를 만들어낸 거인의 의지는 사라졌고 그 후를 이을 기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역사가 잊어버린 전투 몽기사르드는 이렇게 한 왕의 영광과 한 문명의 몰락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습니다. 레프라에 걸린 16살 소년이 50배의 적을 무너뜨리고 의지만으로 왕국에 10년의 시간을 더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낭비한 것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이렇게 잔인합니다. 영웅이 만들어낸 기적을 바보들이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저희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고 신작 영상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발두인의 결단이 용기였을까요? 무모함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